야단마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조선 숙종 10년 한양의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으나 그 아래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처럼 고달팠다. 가난한 양반 집안의 딸 연하는 10살의 나이로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다. 집안을 일으킬 마지막 희망이자 어린 목숨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었다. 입궁을 하루 앞두고 연하의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마을의 무녀를 찾았다. 아이의 앞날이 평탄하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무녀는 연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다. 이 아이는 궁중에서 금단의 인연을 만날 팔자입니다. 그 인연은 아이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금단의 연은 반드시 피를 부르는 법입니다. 무녀의 목소리는 낡은 북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연하의 어머니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으나 이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궁은 많은 것을 앗아가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가난한 이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다. 그날 밤 연하는 홀로 달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달빛이 어린 얼굴을 비추었다. 정녕 제 목숨줄이 저 궁궐 안에서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것입니까? 무서운 곳이라 들었는데 연하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만날 인연이 얼마나 깊고도 슬프며 또한 아름다운 것인지를. 숙종 10년 10월 보름 연하가 창덕궁 도나문을 들어서던 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으나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궁궐의 높은 담장은 마치 세상과 이곳을 완전히 단절시키려는 듯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가 싸준 작은 보따리를 꽉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낡은 옷 두어 벌과 어머니가 몰래 넣어준 작은 놀이개가 전부였다. 궁녀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연하야, 궁에 들어가면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말거라. 눈을 낮추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한다.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다. 연하는 뒤돌아보고 싶었으나 참았다. 돌아보는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전 마마를 모시는 친방으로 배정된 연하는 그날부터 궁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세수물을 준비하고 방을 청소하고 온갖 심부름을 해야 했다. 선배 궁녀들의 눈초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실수라도 하면 매질이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12살 소년 득삼도 궁궐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입 하나를 덜기 위해 팔려온 아이였다. 아버지의 얼굴도 어머니의 목소리도 이미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득삼은 곧 거세 수술을 받고 내시가 될 예정이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운명이었으나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저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하지만 득삼은 그날 알지 못했다. 자신에게 씌워질 거짓과 그 거짓이 30년 동안 자신을 올가맬 줄은, 그리고 그 거짓이 결국에는 누군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될 줄은. 무녀의 예언대로 운명의 씨앗은 그날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다. 입궐 첫날 밤 연하는 궁궐의 미로 같은 복도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첫 심부름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한 것이다. 어둑한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고 횃불 그림자는 마치 귀신처럼 흔들렸다.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연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혹시 길을 잃은 것이 발각되면 매를 맞을까 두려웠다. 10살 아이에게 궁궐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차가운 곳이었다. 결국 연하는 어둠 속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소리를 죽이려 했으나 흐느끼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 어디 소속이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연아가 고개를 들자 자신보다 조금 큰 소년 내시가 서 있었다. 득삼이었다. 그는 막 거세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었으나 벌써 일을 시작해야 했다. 대전 마마 친방으로 가야 하는데 길을 잃었어요. 연아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득삼은 주위를 재빨리 살폈다. 궁중에서 궁녀와 내시가 사적으로 말을 섞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들키면 둘 다 벌을 받는다. 말씀 마시오. 들키면 우리 둘 다 큰 화를 당합니다. 따라오시오. 내가 안내해 드리리다. 득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연아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두 아이는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마저 죽인 채 마치 그림자처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흰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한겨울도 아닌데 깊은 밤인데 나비가 나타난 것이다. 흰 나비는 마치 두 아이를 축복하듯 빙글빙글 돌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비가 이런 밤에 연아는 신기한 듯 속삭였다. 득삼도 고개를 갸우뚱했으나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곧 친방 앞에 도착했다. 여기가 친방이요. 조심해서 들어가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혼자 다니지 마시오. 득삼은 그렇게 말하고는 재빨리 사라졌다. 연아는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두 아이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30년을 이어갈 인연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흰 나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호라는 것을. 무녀의 예언대로 금단의 인연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운명적으로 시작되었다. 조선의 궁궐에는 수많은 법도가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것은 궁녀와 내시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대해야 했다.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일이었고 사적인 대화는 절대 금지되었다. 만약 둘 사이에 정이 통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그것은 곧 사형을 의미했다. 궁궐의 역사 속에는 이 법도를 어긴 이들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끊임없이 전해져 내려왔다. 연아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대전 마마의 새수물을 준비해야 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을 듯 차가웠고 여름이면 땀이 비오듯 흘렀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다. 연아, 물이 차다. 더 뜨거운 물을 가져오지 못하겠느냐. 연아, 방 청소가 왜 이리 엉망이냐. 다시 하거라. 연아, 빨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벌을 받아야겠구나. 선배 궁녀들의 꾸중은 끊이지 않았다. 연아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예, 마마 죄송합니다. 마마만을 되풀이했다. 항변하는 순간 매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득삼의 삶도 마찬가지로 가혹했다. 내관으로서 그는 궁궐의 온갖 자비를 도맡아 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밤늦게까지 궁궐 경비를 서고 때로는 이유 없는 매질까지 당했다. 이놈, 움직임이 느리다. 정신을 어디에 팔고 있느냐. 상금 내관의 채찍이 등을 후려쳤다. 득삼은 이를 악물고 참았다. 소리라도 내면 더 심한 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 아이에게는 한 가지 위안이 있었다. 가끔, 아주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는 그 짧은 순간이었다. 득삼이 짐을 나르다 복도를 지나가면 연아도 심부름을 나가는 길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 말은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빛으로만. 득삼이 슬쩍 고개를 끄덕이면
연아도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 사람도 힘들게 살고 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함께 버티자. 말없는 위로가 눈빛을 타고 전해졌다. 그 짧은 순간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다. 밤이면 두 사람은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서로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간에 같은 별을 올려다보았다. 내일도 견딜 수 있을까? 연아가 속삭이면 저 멀리 득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일도 버텨야 한다. 두 아이는 그렇게 궁궐의 가혹한 법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아직은 사랑이라 부를 수 없는 그저 같은 고통을 나누는 동질감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두 사람을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었다.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연아는 15살이 되었고 득삼은 17살 청년이 되었다. 연아는 이제 대전 마마의 신임을 받는 야무진 궁녀로 성장했고 득삼 역시 내관 중에서도 믿음직한 인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여전히 외로웠다. 궁궐에는 사람이 넘쳐났으나 진짜 마음을 나누리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고 이용하려 들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다. 연아는 홀로 후원을 걷고 있었다. 대전 마마의 심부름으로 약초를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후원에는 벚꽃이 만발해 있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연아의 마음은 쓸쓸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는데 왜 이리 외로운 걸까? 연아는 혼자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서 득삼이 보였다. 그 역시 혼자 걸어오고 있었다. 동궁전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인 듯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5년 만에 제대로 된 눈맞춤이었다. 그동안 스쳐 지나가며 보긴 했지만 이렇게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본 것은 처음이었다. 연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저 가슴이 두근거렸다. 득삼도 마찬가지였다. 어린 소녀였던 연아가 이제는 아름다운 처녀로 자라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바람이 거꾸로 불었다. 벚꽃잎이 위로, 뒤로 쓸려 올라갔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연아는 소름이 돋았다. 궁중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말이 있었다. 벚꽃이 거슬러 날리는 해에는 큰 재앙이 온다. 그리고 그 재앙은 대개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었다. 연아의 귀에 무녀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금단의 연은 반드시 피를 부릅니다. 피를 부릅니다. 피를. 연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상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마치 자신과 득삼 사이에 무언가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 득삼도 불길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연아를 바라볼 수 없었다.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지나쳤다. 하지만 그날의 눈빛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그날 밤 연아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벚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득삼과 함께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벚꽃이 피로 변했다. 온 세상이 붉은 피로 물들었고 득삼이 사라졌다. 득삼, 득삼. 연아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다. 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꿈이었지? 왜 이런 꿈을? 연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저 멀리 득삼도 같은 시간에 잠을 설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이 불길한 징조가 훗날 현실이 될 뻔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하늘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운명의 톱니바퀴는 조금씩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연하는 이상했다. 득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복도에서 스칠 때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멀리서 그의 뒷모습만 봐도 얼굴이 달아올랐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러는 거야? 연하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궁에 들어온 이후 다른 감정은 모두 죽어버렸는데 이상하게도 이 감정만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곧 연하는 깨달았다. 이것은 위험한 감정이라는 것을. 안 돼. 이러면 안 돼. 연하는 자신을 다잡으려 했다. 불과 2년 전 한 궁녀와 내시가 사랑에 빠져 은밀히 만나다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 그들은 궁궐 한가운데에서 참수당했다. 연하는 그 광경을 직접 보았다. 단두대에 목이 떨어지는 그 끔찍한 순간을. 피가 사방으로 튀고 목 없는 몸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던 그 순간을. 절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연하는 득삼을 피하려 애썼다. 복도에서 마주칠 것 같으면 다른 길로 돌아갔다. 눈이 마주칠 것 같으면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어느 날 대전 마마께서 득삼을 친방의 전담 내시로 임명하신 것이다. 득삼 내관은 성실하고 믿음직하니 앞으로 이 친방의 일을 전담하도록 하라. 대전 마마의 명이었다. 거역할 수 없었다. 이제 득삼은 매일 친방에 와서 일을 해야 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방을 수리하고 온갖 자비를 했다. 그 말은 곧 연하와 매일 얼굴을 마주쳐야 한다는 뜻이었다. 연하는 절망했다. 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이다. 득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도 연하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어린 시절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소녀가 이제는 아름다운 처녀로 자랐다.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득삼은 자신을 더 엄격하게 다스렸다. 그에게는 연하보다 더 큰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비밀이 발각되면 즉시 죽는다. 그러니 절대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득삼은 자신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다. 그저 눈빛으로만, 때로는 작은 몸짓으로만 소통했다. 연하가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비틀거리면 득삼이 슬쩍 받아주었다. 말은 없었다. 득삼이 추운 겨울날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연하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었다. 역시 말은 없었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금단의 감정은 그렇게 일상의 균열이 되어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10년이 흘렀다. 연하는 25살이 되었고 득삼은 27살이 되었다. 연하는 이제 상궁 자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고 득삼은 내관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올랐다. 10년 동안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저녁 득삼은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연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 작은 종이에 짧은 글귀를 썼다. 힘내시오. 그대는 혼자가 아니오. 단 10자도 안 되는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득삼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다.
득삼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침방에 들어가 연하가 발견할 만한 곳에 쪽지를 놓았다. 그리고 재빨리 사라졌다. 연하가 그 쪽지를 발견한 것은 한참 후였다. 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종이가 떨어진 것을 본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힘내시오. 그대는 혼자가 아니오.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다. 15년 동안 궁에서 살면서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편지가 발각되면 둘 다 죽을 수도 있었다. 연하는 촛불에 편지를 태워 없앴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달빛 아래 흰 나비 한 마리가 자신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나비는 따뜻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았다. 꿈에서 깬 연하는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득삼과 관련된 날이면 항상 흰 나비가 나타났다. 득삼이 지나갈 때 흰 나비가 날아왔다. 득삼이 일하는 곳 근처에 흰 나비가 앉아 있었다. 연하는 신기했다. 하지만 그 나비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연하도 용기를 냈다. 득삼이 지나갈 길목에 작은 쪽지를 남겼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견딜 수 있습니다. 득삼이 그 쪽지를 발견하고 품에 넣는 것을 연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득삼이 쪽지를 읽으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연하는 깨달았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동질감이나 위로가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금지된, 위험한,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 득삼도 마찬가지였다.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자신이 연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지만 두 사람은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쪽지로만, 눈빛으로만, 침묵으로만 사랑을 나눴다. 그렇게 위험한 교감이 시작되었다. 제7장 음험한 시선, 춘심. 하지만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교감을 눈여겨보는 이가 있었다. 궁녀 춘심이었다. 춘심은 연하와 같은 침방에서 일하는 궁녀였다. 그녀는 연하보다 나이도 많고 궁에 들어온 것도 먼저였으나 대전 마마의 총애는 연하가 더 받았다. 그것이 춘심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저 계집이 무슨 수로 저렇게 인정을 받는 거야. 춘심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커졌다. 그리고 마침내 상궁 자리가 비게 되었을 때 대전 마마께서 연하를 상궁으로 임명하시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안 돼. 저 계집이 나보다 먼저 상궁이 되다니. 춘심은 이를 갈았다. 그리고 연하를 끌어내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연하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연하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연하가 득삼을 볼 때 눈빛이 달라진다는 것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분명했다. 연하는 득삼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후후, 드디어 꼬리를 잡았구나. 춘심은 차갑게 웃었다. 만약 연하와 득삼이 정을 통했다는 증거만 잡는다면 연하는 끝이었다. 상궁은커녕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춘심은 더 집요하게 두 사람을 감시했다. 연하가 어디로 가는지, 득삼이 무엇을 하는지, 두 사람이 언제 마주치는지 모두 기록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후원에서 연하가 득삼에게 쪽지를 건네는 장면을. 춘심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완벽해. 이제 증거만 확보하면 돼. 춘심은 며칠 후 득삼의 처소에 몰래 침입했다. 그리고 득삼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쪽지를 훔쳤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견딜 수 있습니다. 연하의 필체였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했다. 춘심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끝장을 보자. 며칠이 지난 어느 밤이었다. 춘심은 또다시 후원에 숨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싶었다.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나 손을 잡는 장면을 목격한다면 완벽할 것이다. 달이 밝은 밤이었다. 연하와 득삼은 조심스럽게 후원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주위를 살피고 또 살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은 마주섰다. 연하상궁. 득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15년 만에 처음 제대로 부르는 이름이었다. 나으리. 연하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잠시 바라만 보게 해주십시오. 득삼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연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저 바라만 보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득삼이 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다. 이것을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다. 하늘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강한 바람이었다. 우지직, 쾅! 벚나무 가지 하나가 한 번에 부러져 떨어졌다. 거대한 가지가 땅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다. 아! 연하가 놀라 비명을 질렀다. 득삼이 재빨리 연하를 보호했다. 위험합니다. 피하십시오. 나무 뒤에 숨어있던 춘심도 놀랐다. 하지만 그녀는 곧 차갑게 웃었다. 후후. 하늘도 너희 죄를 알고 있구나. 나무가 부러지는 것은 화의 전조. 너희는 끝났다. 궁중에서는 나무가 부러지면 불길한 징조라 여겼다. 특히 사람 근처에서 나무가 부러지면 그 사람에게 큰 화가 닥친다는 말이 있었다. 두 사람은 황급히 헤어졌다. 득삼이 먼저 사라지고 연하도 조심스럽게 자리를 떠났다. 춘심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 이제 고발할 때야. 다음 날 아침 춘심은 상궁 마마를 찾아갔다. 마마, 큰일 났습니다. 춘심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무슨 일이냐? 연하와 득삼 내관이 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탁! 상궁 마마가 책상을 내리쳤다. 궁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었다. 무슨 소리냐? 증거가 있느냐?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밤중에 후원에서 몰래 만나 쪽지를 주고받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증거입니다. 춘심은 훔친 쪽지를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견딜 수 있습니다. 연하의 필체가 분명했다. 즉시 두 사람을 불러들이라. 상궁 마마의 명령이 떨어졌다. 연하와 득삼은 신문방으로 끌려왔다. 차가운 방에서 상궁 마마와 상선 내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연하, 득삼, 너희 둘이 사사로이 정을 통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사실이냐? 상궁 마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닙니다, 마마.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연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궁중의 법도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득삼도 차분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 쪽지는 무엇이냐? 춘심이 쪽지를 내밀었다. 연하는 잠시 멈칫했으나 곧 침착하게 말했다. 마마, 득삼 내관은 중전 마마를 모시는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프시면 마마께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쓴 글입니다. 사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른.
저와 연하상궁은 오직 마마를 위해 일할 뿐입니다. 득삼이 거들었다. 상궁 마마는 두 사람을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쪽지만으로는 부족했다.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창밖에 흰 나비 한 마리가 나타나 창문에 달라붙어 연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겨울인데도 나비가 나타난 것이다. 저 나비는 무엇이냐? 상궁 마마도 이상하게 여겼다. 연하는 나비를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괜찮다, 내가 지켜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3일간 신문하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라. 신문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 하지만 춘심의 증언 외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두 사람은 끝까지 부인했고 말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결국 상궁 마마는 판단을 내렸다. 증거가 부족하니 일단 방면한다. 하지만 두 사람의 기운이 심상치 않다. 득삼은 동궁전으로 보내고 연하는 이곳에 남도록 하라. 두 사람은 살았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이제 궁궐의 반대편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연하는 홀로 방에서 울었다. 이제 영영 볼 수 없는 건가? 15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 불가능해졌다. 득삼 역시 동궁전 처소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연하, 미안하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날 밤 연하는 또 꿈을 꾸었다. 흰 나비가 날개가 찢긴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연하가 나비를 안아 올리려 하자 나비가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꿈에서 깬 연하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무슨 꿈이지? 불길해. 너무 불길해. 하지만 연하는 몰랐다. 그 꿈이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두 사람의 인연이 계속될 것이라는 뜻이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15년이 더 흘렀다. 연하는 40살이 되었고 득삼은 42살이 되었다. 연하는 마침내 상궁의 자리에 올랐다. 대전 마마의 가장 신임받는 궁녀가 되었다. 득삼 역시 내관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올랐다. 동궁 마마를 모시는 책임 있는 자리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가끔 멀리서 서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저분이 아직도 저곳에 계시는구나. 연하는 멀리서 득삼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을 삼켰다. 30년 가까이 마음에 품어온 사람.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 없는 사람. 득삼도 마찬가지였다. 연하, 건강하시오. 부디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득삼은 동궁전 처마 아래에서 비를 피하다가 멀리서 연하가 비를 맞으며 걷는 것을 보았다. 우산도 없이 그냥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다. 득삼은 재빨리 자신의 비옷을 벗었다. 그리고 연하가 지나갈 길에 몰래 놓아두었다. 연하가 발견할 수 있도록. 잠시 후 연하가 비옷을 발견했다. 이것은 비옷의 매듭을 보는 순간 연하는 알았다. 이것은 득삼의 매듭법이었다.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득삼이 맨 매듭과 똑같았다. 득삼 나으리, 아직도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연하는 비옷을 가슴에 꼭 안았다. 비에 젖은 얼굴에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부디 저분이 건강하시길 같은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궁중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궁전에서 흰 나비가 자주 보인다더라. 그것도 득삼 내관 곁에만 따라다닌다지. 한겨울에도 나타난다던데. 무슨 일이래. 하지만 아무도 그 나비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것이 단순한 나비가 아니라 누군가의 혼령이라는 것을. 어느 날 연하는 오래된 문서 보관함을 정리하고 있었다. 대전 마마께서 창고를 정리하라는 명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먼지 쌓인 오래된 문서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오래된 장부 하나가 연하의 손에 들어왔다. 숙종 10년 입궐자 명단. 연하는 무심코 펼쳤다. 자신의 이름도 있을 것 같아서였다. 과연 거기에 연하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득삼의 이름도 있었다. 연하는 미소 지었다. 같은 날 입궐했구나. 하지만 다음 순간 연하의 손이 멈췄다. 득삼의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거세 미시행. 뇌물로 대체. 기록 말소 요망. 연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거세. 미시행?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다. 득삼은 거세되지 않은 넷이었다. 연하는 벽에 손을 짚고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득삼이 왜 그토록 조심스러웠는지, 왜 평생 말을 아끼고 고개를 숙이며 살았는지, 왜 자신을 멀리서만 지켜보았는지, 30년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것이었구나.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짜 넷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즉시 사형이었다. 그런 위험을 안고 30년을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왜 궁을 떠나지 않으셨을까?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연하는 곧 깨달았다. 나 때문이구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 득삼이 궁에 남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연하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라도 그녀를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그녀에게 위험이 닥치면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며. 연하는 오열했다. 나으리. 한참을 울고 난 후 연하는 문서를 태워 없앴다. 이것은 절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연하의 눈빛이 변했다. 30년 동안 두려움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내가 나으리를 지킬 차례다. 연하는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득삼의 비밀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기회가 온다면 함께 이 궁을 나가겠다고. 제13장 연하의 결심.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영조 임금께서 파격적인 교서를 내리신 것이다. 나이든 궁녀와 내시 중 원하는 자는 궁을 나갈 수 있도록 하라. 그들도 사람이다. 남은 여생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다. 한번 궁에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나갈 수 없는 것이 법도였는데 이제는 원하면 나갈 수 있다니. 연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기회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연하는 천천히 두 눈을 감았다가 떴다. 30년을 바쳤다. 이제는 나의 삶을 살 때가 되었다. 연하는 대전 마마를 찾아갔다. 마마, 소인이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연하. 소인이 이제 나이도 들었고 오랜 세월 충성을 다했사오니 궁을 나가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사옵니다. 대전 마마는 놀랐다. 연하는 자신의 가장 신임받는 상궁이었다. 연하를 보내기가 너무나 아깝구나. 마마의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허락해 주시옵소서. 대전 마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고 많았다. 평안히 살거라. 감사옵니다, 마마. 같은 시각 동궁전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득삼도 출궁을 청한 것이다.
소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부디 출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국 마마는 아쉬워했지만 허락했다. 득삼 고생 많았다. 가거라. 두 사람은 서로 모른 채 같은 결심을 했다. 운명은 다시 한번 두 사람을 이끌고 있었다. 출궁 전날 밤이었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궁궐을 돌아보고 싶었다. 30년을 보낸 이곳. 많은 슬픔이 있었지만 득삼과의 추억도 있는 곳이었다. 연하는 후원으로 향했다. 달빛이 아름다운 밤이었다. 득삼 나으리, 이제 안녕히 계세요. 다음 생에는 편하게 만날 수 있기를. 연하는 눈물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흰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 30년 동안 봐온 그 나비였다. 또 나타났구나. 너는 도대체. 나비는 연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그리고 갑자기 희미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연하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나비의 형체가 변하기 시작했다. 점점 커지고 인간의 형상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여인이었다. 흰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 연하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진상궁 마마. 진상궁? 연하가 어릴 때 친어머니처럼 돌봐주시던 분. 10년 전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었다. 연하야. 진상궁의 홀령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마마. 정말 마마이십니까? 어떻게? 그래, 나다. 놀라지 말거라. 연하는 무릎을 꿇었다. 나는 너무나 너희가 불쌍하고 걱정되어 죽어서도 이 궁을 떠나지 못했단다. 흰 나비가 되어 너희를 지켜보았지. 그럼 30년 동안 줄곧. 그래. 너희 둘의 인연은 오래전부터 하늘이 맺은 것이니라. 허나 궁은 그 인연을 허락하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나비가 되어 너희를 지켜온 것이다. 진상궁의 목소리는 자애로웠다. 오늘 밤 마지막으로 너희 둘은 만나야 한다. 하늘이 다시는 허락하지 않을 테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거라. 마마. 가거라, 연하야. 그리고 행복하거라. 진상궁이 손을 들자 갑자기 사방에서 벚꽃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한겨울인데도 벚꽃이 피어나 바람에 날렸다. 마마, 가지 마세요. 하지만 진상궁의 형상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다. 다시 나비로 변하고 있었다. 고맙다. 연하야. 평생 너를 지켜봐서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나비를 바라보았다. 마마, 고맙습니다. 평생 고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30년 동안 나타났던 흰 나비의 정체. 위험한 순간마다 자신들을 지켜준 존재. 연하는 깊이 절했다. 마마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연하는 긴장했다. 하지만 그 발소리를 알 수 있었다. 30년 동안 들어온 발소리였다. 득삼 나으리. 달빛 아래 득삼이 서 있었다. 30년 만에 진짜 대면이었다. 연하. 상궁마마. 득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았는데 정작 마주하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득삼이 먼저 무릎을 꿇었다. 연하상궁, 제가 감히 이 자리에 나와도 되는지. 나으리, 저는 평생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득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거세되지 않은 내시입니다. 가짜 내시였습니다. 연하는 다가가 득삼의 손을 잡았다.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며칠 전
문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으리께서 왜 그토록 조심스러우셨는지.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간 목숨을 걸고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셨죠. 연하, 그런데 왜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궁을 떠날 수도 있었잖아요. 득삼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당신 때문이었소. 당신을 지키고 싶었소. 나으리, 처음 만난 그날부터, 당신이 길을 잃고 울고 있던 그날부터 저는 당신을 지켜보았소. 30년간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소. 득삼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당신이 힘들어할 때 제 가슴이 먼저 아팠소. 당신이 울 때 저도 함께 울었소. 당신이 웃을 때 저도 행복했소. 30년을 오직 당신만 바라보며 살았소. 연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득삼의 손을 꽉 잡았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소? 저는 죄인이요. 거짓으로 살아온 자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아닙니다. 연하가 소리쳤다. 나으리는 그 누구보다 훌륭한 분입니다. 30년을 저를 지켜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나으리를 지킬 차례입니다. 연하, 함께 가요. 이 궁을 나가서 자유롭게 함께 살아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어요. 득삼은 연하의 손을 꽉 잡았다. 정말 이런 죄인과 함께해도 되겠소? 나으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수십 마리의 흰 나비가 내려왔다. 나비들은 두 사람을 빙글빙글 둘러싸며 춤을 췄다. 마치 축복하듯 진상궁 마마께서 지켜보고 계신 것이다. 고맙습니다, 마마. 연하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각자 짐을 꾸렸다. 30년 동안 모은 것이라곤 몇 벌의 옷과 약간의 돈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였으니까. 연하는 마지막으로 대전 마마께 인사를 드렸다. 마마,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가거라, 연하. 행복하게 살 거라. 득삼도 동궁 마마께 하직 인사를 올렸다. 마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득삼, 수고했다. 평안히 가거라. 두 사람은 궁궐 정문 앞에서 만났다. 오셨습니까? 득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 나으리. 연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나으리가 아닙니다. 그냥 득삼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럼 저도 그냥 연하라고 불러주세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편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 하늘에서 흰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 나비는 궁문 밖을 향해 날아갔다. 마치 이쪽으로 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함께 가시겠습니까? 득삼이 손을 내밀었다. 예, 함께 가요. 연하가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궁문을 나섰다. 30년 동안 갇혀있던 그 높은 담장을 마침내 넘어선 것이다. 햇빛이 밝았다. 바람이 상쾌했다. 하늘이 높았다. 자유였다. 하지만 운명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궁문을 막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춘심이었다.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어디 가는 거냐? 춘심이 다가왔다. 그녀의 뒤에는 몇 명의 무사들이 따라왔다. 춘심, 내가 여기 왜? 연하가 차갑게 물었다. 후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았느냐? 춘심은 비웃으며 말했다. 가짜 내실을 품어 나가겠다는 것이냐?
저자는 거세를 받지 않은 넷이다. 즉시 잡아들여라. 무사들이 득삼을 잡으려 다가왔다. 안 돼. 연아가 득삼 앞을 막아섰다. 비켜라, 연아. 안 됩니다. 득삼 나으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다. 먹구름이 몰려왔다. 쾅! 천둥이 쳤다. 그리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다. 우지직! 쾅! 춘심 바로 뒤에 있던 커다란 벚나무가 번개를 맞은 것처럼 반으로 갈라졌다. 거대한 나무가 춘심 앞으로 떨어졌다. 아! 춘심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그 순간 수십 마리의 흰 나비가 나타나 춘심을 둘러쌌다. 으악!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춘심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나비들은 춘심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그녀를 가두었다. 상궁 마마와 내관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무슨 일이냐? 상궁 마마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랐다. 나무가 춘심을 막고 나비들이 춘심을 둘러싼 장면. 연아가 앞으로 나섰다. 상궁 마마, 득삼 나으리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가짜 넷이라며 궁이 그분을 속였을 뿐입니다. 30년간 목숨을 걸고 충직하게 일하셨습니다. 그 어떤 내시보다 더 성실하게, 더 조심스럽게 살아오셨습니다. 연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이것은 상궁 마마는 나무와 나비를 바라보았다. 분명 하늘의 뜻이었다. 하늘이 너희를 지키는구나. 상궁 마마는 한숨을 쉬었다. 가거라. 하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막을 수 없다. 감사합니다, 마마. 연아와 득삼은 깊이 절했다. 춘심은 여전히 나비들에게 둘러싸여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 후 춘심은 병을 얻어 눕더니 매일 밤 흰 나비가 꿈에 나타난다며 결국 스스로 궁을 떠났다고 한다. 권선징악이 이루어진 것이다. 두 사람은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작은 초가집 한 채를 얻고 소박한 삶을 시작했다. 연아는 바느질로 돈을 벌었다. 궁중에서 배운 침선솜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인기였다. 득삼은 농사일을 도우며 살았다. 비록 내시로 살았지만 성실함과 근면함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작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행복하십니까? 득삼이 물었다. 예.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연아가 미소 지었다. 궁에서는 늘 긴장하고 두려워했어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도 조심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손을 잡을 수 있어요. 함께 웃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득삼이 연아의 손을 꽉 잡았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두 사람을 이상하게 여겼다. 나이 든 부부인데 자식도 없고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득삼이 아프면 연아가 밤새 간호했다. 연아가 힘들어하면 득삼이 모든 일을 대신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진짜였다. 저 두 분은 진짜 부부보다 더 부부 같네. 마을 이장이 말했다. 맞아. 저렇게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 연아와 득삼은 서서히 마을의 일원이 되어갔다. 그리고 가끔 밤이 되면 집 뒤뜰에 흰 나비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진상궁 마마께서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 것이다. 5년이 또 흘렀다. 연아는 45살, 득삼은 47살이 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마을 생활에 스며들었다. 머리는 백발이 되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으나 두 사람의 사랑만은
처음 그날처럼 순수했다. 봄이 오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에 올랐다. 득삼, 저기 산나물 보이네요. 조심하십시오. 제가 따드리겠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언덕에서 두 사람은 함께 앉아 경치를 바라보았다. 궁에서는 이렇게 마음껏 볼 수 없었지요. 연하가 벚꽃잎을 손에 받으며 말했다. 이제는 매년 볼 수 있어.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득삼이 미소 지었다. 여름이 오면 두 사람은 시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앉았다. 물이 참 차갑네요. 조심하십시오. 돌이 미끄럽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물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득삼이 말했다. 저 아이들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 저랬을까요?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저렇게 웃을 수 있어요. 가을이 오면 두 사람은 함께 밤을 주었다. 득삼, 여기 큰 밤이 있어요. 제가 까드리겠습니다. 연하가 까준 밤을 득삼이 먹으며 말했다. 이 손, 이제는 놓지 않아도 되지요? 예, 이제는 영원히. 연하가 득삼의 손을 꽉 잡았다. 겨울이 오면 두 사람은 따뜻한 방에서 화롯불을 쬐었다. 추우십니까? 아니요. 당신이 곁에 있으니 따뜻합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렸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다. 창밖으로 흰 나비가 눈 속을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마마, 감사합니다. 연하가 창밖을 향해 속삭였다. 그렇게 또 5년이 흘렀다. 두 사람의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난 어느 가을 저녁이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연하와 득삼은 마루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하는 득삼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 득삼, 연하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예, 연하. 듣고 있소. 득삼이 연하의 손을 꽉 잡았다.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당신 곁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연하, 궁도 규율도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어요. 연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연하, 가지 마시오. 고마웠어요, 득삼. 30년을 기다려주셔서, 제 곁을 지켜주셔서. 연하. 연하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평온했다. 연하, 연하. 득삼은 흐느끼며 연하의 손을 꽉 잡았다. 혼자 가게 할 수 없소. 득삼은 조용히 결심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혼자 보낼 수 없소. 득삼은 연하의 손을 잡은 채 그녀 옆에 조용히 누웠다. 함께 갑시다. 연하. 득삼도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 순간 하늘에서 흰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 나비는 연하의 가슴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나비가 날아와 득삼 위에 앉았다. 두 마리의 나비는 잠시 그렇게 머물다가 천천히 하늘로 날아올랐다. 나비들은 서로 춤추듯 빙글빙글 돌며 석양 속으로 날아갔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벚꽃잎 같은 빛이 흩날렸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발견했다. 손을 꽉 잡은 채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함께 잠들어 있었다. 저렇게 사랑하는 부부를 본 적이 없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다니.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함께 묻어주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마을에서는 매년 봄이 되면 흰 나비 두 마리가 함께 날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사람들은 말한다. 저것은 연하와 득삼이라오. 죽어서도 함께하는 거지. 하늘은 그들의 인연을 막고자 하였으나 결국 꺾지 못하였다. 사랑은 금단이었으나 인연은 끝내 자유로웠다.
30년을 기다린 사랑은 죽음조차 끊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금단의 연, 그러나 영원한 연. 달빛 아래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끝을 맺었다.